네, 됐습니다.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김상엽이라고 합니다. 경주 민화 포럼에서 발표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제가 예전에 삼국지를 보다라는 그런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한중일 동아시아 삼국지를 비교하는 그런 책을 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삼국지 관계 행사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그 문화센터라든가 그런 데서 종종 나가서 강의를 했는데 다른 발표보다 삼국지 발표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비록 책을 썼습니다만 왜냐하면 방금 이제 심평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한국인의 DNA가 녹아있는 작품이 아닐까라는 말씀하실 정도로 이 삼국지에 대해서는 다들 전문가셔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새 조금 이상한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뒤쪽에서 계속 손을 드시고 해서 당신 거기 가봤냐고, 그리고 삼국지 몇 번 읽어봤냐고, 그래서 10번 안 읽었으면 얘기하지도 말라고 얘기하고 그러셔가지고 저로서도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 때가 많았었습니다. 소설에는 그렇지만 직접 가보면 다르네 하면서 이렇게 훈계하시는 분도 여러분이 계셨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의미를 둔 책이기도 합니다만은 제게 또 곤혹스러움을 안겨준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제가 삼국지에 대해서 잠깐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개설을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중국의 삼국시대는 이제 222년부터 280년까지라고 했는데 사실 저것도 말하기가 곤란합니다. 왜냐면은 삼국시대라고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세 개의 나라가 있어야 삼국시대인데 그 세 개의 나라가 성립될 때부터 삼국시대라고 한다면은 이미 조조 같은 사람은 벌써 죽어버렸고 적벽대전도 그 이전 시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것도 정확하다기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보면 이제 황건적의 난부터 해가지고 오나라의 멸망까지를 따지게 됩니다. 그럼 대략 한 184년에서부터 280년까지 약 한 100년, 120년 정도. 이거 전체 화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시기는 아시다시피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의 쟁패이기도 하고, 종교로 보면은 유학에서 유교 또는 유학에서 근문학파, 고문학파가 서로 종합되고 도교가 탄생하고 불교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고 등등 해서 일본의 그 유명한 삼국지 연구자인 그분이 김문경 선생님께서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화려한 난세다. 난세긴 난세인데 굉장히 문화적으로나 예술적으로나 꽃피운 그런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책 첫머리도 바로 그 대목에 감동을 받아서 첫 장이 화려한 난세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대적인 의미로 따진다면은 현대에 들어와서는 뭐 한국, 중국, 일본은 이제 동아시아 삼국지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만은 방금 말씀드렸던 김문경 선생이 현대에도 삼국지가 이루어지고 있다. 뭐냐? 지금 아시다시피 위초고만이 아니라 중국을 기준으로 볼 때는 중국과 대만과 화교 이 세 가지의 세 세력의 삼국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의 책을 냈었는데 그 책이 중국에서 번역되면서는 그 부분만 삭제돼서 번역이 됐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통합을 원하는 중국 당국의 입장에서는 그 점을 뺀 걸로 생각을 합니다. 곧 삼국지는 비록 1000년도 넘게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문화적인 현상이 다 섞여 있고 중국의 고대적인 체제에서 중세적인 걸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또 현대에도 하나의 중국을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옛 얘기가 아니라 과거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키워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잠깐 보시면은 삼국시대 또는 삼국지 시대에 보면 당연히 위나라는 이 황하 중심으로 되어 있고, 오나라는 이 양자강 또는 장강을 중심으로 한 이 아주 천혜의 땅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세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성도, 지금의 사천성을 중심으로 한 촉은 또 그 옛 한나라를 부흥시킨다는 그런 그 명분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삼국지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만 실은 따지고 보면, 인구로 따지고 보면 후한 말기에 위나라가 대략 한 3천만, 오나라가 1,000만이 조금 넘었고 총나라는 700만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져서는 1강, 1중, 1약, 그리고 1중과 1약이 합쳐도 이 위나라에는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국력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삼국지가 인기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중국사에서 한나라와 초나라가 맞붙는 그 유방과 항우 맞붙는 그런 이파전이 될 때, 또는 춘추전국 시대처럼 너무나 많을 때가 아닌 그 연합하기도 하고 서로 간에 그 자웅을 겨루기도 하는 그런 복잡한 양상이 펼쳐지니까 아마 삼국지가 좀 더 너무 복잡하지도 너무 단순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장쾌한 스펙타클도 있고 하니까 그 인기가 있었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삼국지는 흔히들 이제 나관중이 지었다고 합니다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흔히들 삼국지를 천년의 베스트셀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곧 1000년 동안, 지금 보고 계신 인형입니다. 흙으로 만든 인형인데 사천성에서 나왔고 했는데, 이것은 저 어릴 적만 해도 이렇게 시골에서 약장사들이 많았습니다. 약장사들이 막 둥둥둥둥 치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모으고 얘기하고 뭘 하면서 이렇게 그릇 같은 거 돌려가지고 이렇게 돈을 받고 했었는데, 그것이 바로 설창문학이라고 합니다. 문학에서는. 그래서 강담이라고도 하고 또 이제 강창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삼국지의 기본적인 내용들이 불려지고 하면서 윤색되고 더하고 재미없는 건 빼지고 또 과장에 과장을 더하면서 점점 더 완성된 형태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의 집대성이 나관중이지 결코 나관중이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복됩니다만은 계속해서 재미있는 쪽으로 흘러가서 인간의 상상력이 갈수록 극에 달하는 그런 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과장된 허리, 굉장히 다리가 짧고 그렇습니다만은 굉장히 그 당시에 아주 흥에 겨워가지고 그렇게 말로 얘기하고 이렇게 장터에서 사람을 부르는 그런 모습이 역연합니다. 조금 다른 형태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과장됐습니다만은 전혀 그 과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좀 더 흥이라든가 그런 아주 정겨움 같은 걸 느껴주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근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전통시대, 곧 이제 전근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업혁명 이전 근대의 시기에 한중일 삼국지의 그림 특징을 쭉 보면서 말씀드리는 것도 좋지만 먼저 좀 정의 비슷하게 잠깐 내리고 보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판화하고 연화라 그래가지고 우리의 이제 민화랑 비슷합니다. 연화는 이제 민간 연화의 줄임말인데, 판화 같은 경우는 목판 인쇄술에 아주 극치를 보여줍니다. 특히 명말 청초에 있어서 중국 목판 인쇄술은 정말 대단한 경지까지 올라갑니다. 요즘에 휴지에 나오는 엠보싱까지 나올 정도의 대단한 성취를 이룹니다. 그리고 강렬한 색채로 장식적인 그림을 많이 그렸고, 또 주거 장식용 그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도 중국집에 가면 여기저기 붙어 있는 그런 모습처럼 그림을 많이 이용했던 것이죠. 중국이 이제 판화와 연화가 중심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래도 민화입니다. 그리고 과장, 또 파격적인 구성, 자유분방한 상상력, 또 해학, 유머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천진스러운 조형관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또 판화하고 우키요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일본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림을 보면 나오겠습니다만, 중국을
직접 가기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그 중국의 문물을 갖다가 책으로만 해석을 해서 우리처럼 이렇게 교통이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 일본식으로 해석한 점이 굉장히 강했고, 또 우키요에라 그래가지고 에도 시대,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조선 후기 정도 되는 그 시기부터 많이 제작이 됐는데, 이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요. 우키요에를 보면은 우키요에입니다. 감각적이고 좀 찬란한 아주 원색 효과를 대비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좀 그로테스크한 면이 있어요. 일본 특유의 그런 미감이 있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서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왼쪽이 사무이지신이라 그래서 유비관우 장비 3명 이렇게 중국의 집 같은데 이렇게 여기저기 붙여놓는, 그러니까 기복적이고 장식적인 그런 회화류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역시 위쪽이 관우입니다. 그리고 밑쪽이 조공명이라고 재신, 곧 그 돈을 많이 불러주는 그런 그 신의 모습입니다. 여기저기에 특히 그 관우는 완전히 아시아 최대의 신이라고도 얘기할 정도로 관우를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다 관우를 믿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우리도 관우를 아직도 신앙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화교도 있고 대만도 있고 하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아시아 최고의 신이라는 말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중국의 이런 연화도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그 목판화가 아주 최고의 경제에 올랐을 때가 명나라 말기입니다. 그 당시 이제 도원결의 하는 모습입니다. 유비, 관우 장비가 있고, 여기 희생으로 쓸 말과 소가 있고, 이쪽에다가 이렇게 향불을 피워놓고, 이렇게 이들의 목에서 피를 받아가지고 자기들의 그 꽃피는 봄날에 복숭아 나무가 피어있는 그 동산에서 자기들의 형제를 맺는 의식을 한 것이 그 유명한 이제 도원결입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이제 중국에서 들어온 그 판화를 통해서 그 중국의 그 회화의 변화 양식 같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판화로 나온 것이 거의 이 시기입니다. 좀 흐리게 돼서 잘 안 보여서 죄송합니다만, 18세기 후반에 유행한 삼국 이후에 유행한 것은 되게 중국의 그 삼국지 중에서 모종광본이 있습니다. 나관중본도 있고 모종광본이 있는데, 사실 우리 이제 모종광본이 훨씬 더 유행을 했는데, 거기 보게 되면 권수라 그래가지고 머리 숫자, 으뜸 숫자입니다. 제일 앞쪽, 그러니까 책이, 그러니까 1권부터 20권까지 있다 그러면 제일 앞쪽에 권수라고 둬가지고 그 등장인물들의 그 면면을 갖다가 이렇게 그 소설의 등장인물들을 이렇게 판화로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이제 유비, 장비, 조조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3명만 나온 게 아니라 수십 명의 인물들이 쭉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판화로 나온 것들은 거의 이 모종광본 앞쪽에 나왔던 이것을 똑같이 판각한 것에서 거의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의문이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삼국지가 그렇게 많이 애독이 됐습니다. 4대 기서라고 할 수 있는 삼국지, 수호지, 서유기, 금병매 중에서 거의 우리는 일변도로 삼국지만을 읽었는데 거의 판각된 게 그렇게 많지가 않고, 또 판각을 했다 그래도 이 정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대신 그랬는데 그 1726년 그 영조 38년에 그 만들어진 화첩입니다. 이게 완산이 씨가 서문을 쓰고 김덕성 등등이 그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이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진화 역사 회고본이라고 써놓은 거는 이제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그 내용 파악을 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랬는지 그냥 중국의 역사를 그냥 그림으로 그려놓은 회모, 곧 그림으로 그렸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내용을 보니까 중국 소설의 내용을 똑같이 그린 것입니다. 거기 보면 앞쪽에, 이게 서문이 쭉 나오는데, 앞쪽에 보면 이제 여기 보면 삼국지라고 보이죠? 그 완산이 씨라는 사람이 거기에 대한 내가 어떠한 책을 봤다라고 해서 수백 종의 책을 이렇게 쭉 언급을 했습니다. 열국지도 있고 무슨 연의도 있고 하는데 삼국지가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국지가 그 당시 궁궐에서, 이거는 이제 영조의 아마
딸 중에 하나인 이제 화완 옹주가 썼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자기가 읽은 책들이 나옵니다. 거기 이제 삼국지도 굉장히 애독이 됐음을 알 수 있고, 뒤쪽에 보면은 여기 나옵니다. 회사 주부 김덕성이라는 그 그림 그리는 화원 등 약간인에게 모본,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게 해서 뭐 한다라고 돼 있고, 여기 이모년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 이모년이 곧 1762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궁궐 내에서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삼국지 그림이 약 한 10개가 조금 넘는 한 11개 정도 그림이 있습니다. 왼쪽 거를 먼저 보게 되면 이게 여포입니다. 여포 호례관에서, 삼국지를 읽어보신 분들은 다 익숙하실 겁니다. 호례관에서 유비, 관우, 장비 3명과 여포랑 겨루는 겁니다. 좀 여담입니다만 삼국지에서 전투력만 가지고 따진다면 여포가 아마 최고일 겁니다. 그리고 관우, 유비, 장비가 다 3명이 합세했는데 여포를 이기지를 못했어요.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제갈량이 적벽대전에서 제갈량을 죽이려고 주유와 손권이 계략을 쓰죠. 사흘 안에 화살 10만 개를 만들어 와라 했더니 제갈량이 껄껄웃고 알겠다고 대답을 해놓고 전혀 만들 궁리도 안 하고 있다가 안개가 자욱한 밤에 가가지고 조조군 쪽에 가가지고 북치고 꽹과리치고 하니까 놀래가지고 조조군들이 숱하게 화살을 쏘아가서 손 하나 까딱 않고 그 화살을 얻었다는 그 고사입니다. 그게 이제 와룡차전, 와룡이 제갈량이고 차전, 화살을 빌렸다는 얘기죠. 보시는 바처럼 여기 제갈량이 앉아있고, 구름 너머에서 정말 문자가 들어 비 오듯 제갈량의 화살을 조조의 군사들이 쏘아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삼국지 그림들도 이렇게 삼국지도 많이 읽었구나라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저는 이제 회화사하는 입장에서 바로 이런 그림. 조선시대 민화 중에 바로 그 그림입니다. 여기 제갈량이 있고, 여기 저쪽에서 이제 위나라 군사들이, 여기 오나라 군사들은 안개 속에서 화살을 이렇게 받아내고 있는 모습인데, 이 그림의 바로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그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림의 표현이라든가 내용, 구체적인 디테일은 조금 다릅니다만, 바로 이 서로 간의 영향 또는 연관관계 같은 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중국의 소설의 사파들이 우리나라 일반 회화에도 그 영향을 찾을 수가 있겠지만, 특히 이렇게 민화류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이렇게 뚜렷이 알 수 있는 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오늘 주제인 동아시아 삼국에 있어서의 삼국지 그림의 변천 내용을 잠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보고자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게 명나라 말기에 아까 잠깐 보셨던 도원결의의 모습입니다. 청나라에서 명나라 말기에 판 것이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 지금 이제 계명대학에 있는데 도원결의의 한 부분입니다. 나중에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만, 우리나라 그림들은 되게 세로로 깁니다. 왜냐하면 이게 족자로 병풍으로 그려진 것들이 많아서 이 아래쪽과 위쪽이 조금 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은 완전히 일본식으로 해석을 해서 보시는 것처럼 인물의 모습이라든가 기명, 그릇 또는 테이블이라든가 기타 등등 나무들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일본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일본 교토에 일본의 삼국지 학회라는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도 이 그림을 한번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이거 혹시 이게 복숭아꽃이 아니라 이거 사쿠라 아니냐고 그랬더니 자기들도 잘 모르겠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워낙 사쿠라를 좋아해서.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형적인 이제 중국식의 얼굴에 이제 멀겋게 색을 칠한 이런 관우의 모습입니다. 위풍당당하고,
있죠. 관우가 있고 관우의 아들이라고 하는 양아들이죠. 진평이 있고 관평이 있고 그의 이제 비서격인 주창이라고 이렇게 청룡 언얼도를 들고 다니는 비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로 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얼굴이 일단 우리나라식 얼굴이 되고 옷차림도 우리나라식이 되고 또 특히 우리나라 관우상 중에 특징 중에 하나는 꼭 책을 보고 있습니다. 지식인의 영웅입니다. 한마디로 관우는 그 장비가 그러니까 유비는 왕족이니까 우리랑 신분이 다르고 관우는 지식인의 영웅이고 또 장비는 또 일반 민중들의 영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관우가 이제 춘추를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중국 거의 그 변화상 또는 한국화 또는 조선화의 양상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 이제 무속화로 그려진 다른 그림을 보겠습니다. 장비가 이런 식으로 나타났는데 그 일본의 이제 우키요에 나온 그 장비를 보면은 이런 식입니다. 일본 그림은 그 전체 우리처럼 여백이라든가 빈틈이 없이 언제나 꽉 채우고 또 그 우리처럼 이제 뭐 전혀 학술적인 비학술적인 용어라 죄송합니다만 좀 편하게 대강 앉아 있는 모습이 아니라 언제나 좀 뒤틀리고 해가지고 격렬한 그런 운동감을 주거나 아니면 어떤 그 시선을 끄는 그러면서 굉장히 좀 강렬한 인상을 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바로 역시 여기서의 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가 하나에 아주 꽉 차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빈틈없는 그런 그 표현 방식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을 통해서도 이렇게 한중일 문화의 또는 예술의 그 비교가 저절로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보신 대로 이제 중국 청말의 그 민간 연화에 있어서의 관우의 모습이고 우리나라 조선시대 후기 또는 말기의 그 관우의 모습인데 뭐 일본은 그렇게 세 명이 같이 있는 걸 제가 그림을 찾지 못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일본의 판화의 모습인데 아까 봤던 그 장비처럼 장비의 그림처럼 이게 화면을 꽉 채우고 또 빈틈없는 그런 그 구도를 보이고 몸을 약간 비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시선을 이렇게 전환시키고 또 포인트를 주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굉장히 장식적인 면이 강하고요.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한중일 삼국지 그림의 특색하고 연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그 일본화 또는 이제 조선화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이 그림이 바로 가스시카 다이토가 그린 것인데 역시 판화입니다. 그린 것을 이제 원작을 판화로 한 건데 이거는 이제 동탁을 치기 위해 가지고 중국 전국의 18 제후가 모여서 소집된 모습들입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대개 이제 삼국지 다른 그림이라든가 삼국지 영화 또는 뭐 비디오 같은 걸 보게 되면 대개 어떤 이렇게 입식 생활로 해가면서 이렇게 다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일본의 무사들의 모습으로 완전히 변해져 있죠. 그리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갈량이 손권에게 가가지고 혓바닥 하나로 우리 이제 촉과 오는 연합해서 위와 전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오나라의 여러 그 송권의 부하들을 혓바닥 하나로 다 물리치고 이겨낸 모습입니다. 여기 이제 제갈공명의 모습이 있고 여기 이제 황계인데 보시는 것처럼 완전히 일본 사무라이 모습, 등에다 칼을 꽂고 있는 이런 모습들로 변해 있습니다. 이건 뭐 완전한 일본화된 그런 모습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삼국지의 제일 첫 번째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도원결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제 제갈량을 막기 위한 아주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게 이제 삼고초려입니다. 삼고초려가 이제 중국 청나라의 각본에는 목판본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유비가 있고
여기 저 관우 장비랑 제갈량의 그 초가집으로 갖고 제갈량이 이쪽에 이제 앉아 있거나 이렇게 쉬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진 것이 많은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로 오게 되면은 되게 이제 여러 민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가져와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병풍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세로가 깁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가운데 있게 되고, 이 위아래 부분은 굉장히 부수적이거나 또는 장식적인 걸로 화면을 메꾸는 그런 그 경향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유비가 되고 관우 장비가 있고 서로 이제 투출되고 있는 거죠. 보시면 이제 유비입니다. 모양을 똑같이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예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죠? 옷 주름인지 뭔지 하여튼 좀 이상해지고, 우리의 지금의 눈으로. 그리고 저쪽에서 나온 그 동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기 그 문 위의 모습인데, 이게 어떤 뭐 개연성이라든가 그런 것 없이 그냥 그냥 그려진 것을 알 수 있고, 보시다시피 또 제갈량은 또 워낙 그 고귀한 분이니까 전체를 하나 안 그리고 손만 부채든 손으로만 다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서 이제 저런 애송이 녀석한테 왜 우리가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해야 되느냐고 이제 장비가 아주 툴툴거리니까 관우가 그 입을 틀어막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슨 뭐 한 장면에 여러 가지 이제 부분까지 나오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해학적이고 유머러스한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화에 그려진 것들이 되게 그렇듯이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되게 민화가 이렇게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이게 이제 유비고, 이건 뭐 좀 강시같이 그려졌죠. 유비고, 여기 그 동자가 있고, 그 관우 장비가 있고, 제갈량이 이제 흔히들 이제 군대에서 이제 말하는 세상에서 제일 편한 자세라고 하는 저런 그 자세로 대강 저러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냥 그 대상의 재현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일본에 가서는 또 확실히 달라집니다. 여러 그림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눈 쌓인, 아마 이제 그 늦겨울 또는 초봄의 모습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일본식 도롱이를 입고 유비, 관우 장비가 이렇게 오는데, 여기 동자가 이러고 나오고 있고, 여기 저 동자도 전형적으로 일본식으로 생겼죠. 제갈량의 모습입니다. 보시는 대로 굉장히 그 화면이 어느 한 구석 빈틈이 없고 꽉 차 있고 대단히 감각적이고 현란한 그런 색깔로 되어 있으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크기는 안 나와 있는데 대개 이런 류의 그림들이 요즘 흔히 말해서 A4지 정도 되는 거 3장을 붙여놓은 크기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기 하나, 둘, 셋 그 정도 되는 크기. 이게 이제 그 당시 그 일본 그 동경 같은 그 시내에서 팔리던 그림입니다. 자,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연화라 그래가지고 민간 연화, 곧 민간에서 기복적이고, 그러니까 복을 바라면서 또 장식적인 의미의 그림들이 많이 그려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그 삼국지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장면 중에 하나죠. 장판파에서, 이거 당양이죠. 당양 장판파인데, 거기서 제갈량이 그 유비의 아들 아두를 품에 업고, 여기 제갈량입니다. 죄송해요. 조자룡이고, 여기 아두, 곧 그 유비의 아들이죠. 조금 아둔하다고 좀 나중에 이제 소문이 나는 그 아두고, 이렇게 그 포위당했지만은 나중에 이제 여기 조조가 보입니다. 조조가 화살을 쏘지 말라고 합니다. 저렇게 훌륭한 장수는 사로잡아야 된다.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그것도 다 이제 소설의 윤색을 거듭한 것이겠죠. 여기 이제 숱하게 이제 조조군의 군사들 속을 마치 무인지경처럼 헤집고 다니는 모습입니다. 경극의 한 장면, 요즘에는 벌써 꽤 됐습니다만 예전에 패왕별이라고 장국영 나온 그 영화가 있어가지고 보신 분들은 그 경극의 장면을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특유의 그 현악기 속에서 여러 이런 장면들이 나오죠. 자, 이런 것이 있는가 하면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제
장판파에서 그 여기 이제 조조군들이 막 오고 있는데 여기 저 장비 혼자 막고 있고 여기 다른 그 유비의 부인과 또 저 여러 유비를 따르는 백성들은 피하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역시 굉장히 강렬한 색감의 등장인물들이 많이 나오고 전체를 그 조감하고 또 연극의 한 장면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중국의 민간 연화의 한 그 경향인데, 죄송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민간 연화로는 그렇다가 이제 목판화로 될 경우에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다리를 끊어놓고 장비가 조조군에게 다리는 나중에 끊죠 사실은. 크게 소리 지르니까 이제 조조가 저쪽으로 도망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다리 끄는 거 보니까 생각이 났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장비가 그 모독의 다리를 딱 끊고 가죠. 그러니까 조조가 장비가 다리를 끊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조조가 껄껄 웃으면서 그러면 매복한 군사가 없다는 얘기다. 그래서 이제 쳐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장비는 제갈량 유비 군대로 와가지고 제갈량한테 자기가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를 쳤더니 조조군이 수십 리 밖으로 도망갔습니다. 의기양양하면서 얘기를 한 다음에 그러고 다리를 끊어놨습니다. 그랬더니 제갈량이 그러면은 그 군대를 매복시켜야겠다 해가지고 조조군을 떠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가서 몸으로 힘으로 쓰는 일은 장비가 하지만 머리는 제갈량이 조조보다 한 수 위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한 장치가 되는 것인데, 얘기가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민화로 나올 때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물론 방향이 바뀌고 그랬습니다만, 이 민화, 이것도 역시 이제 계명대의 우수한 민화들이 꽤 있는데, 보면은 이렇게 그 공중에 붕 떠서 그 조조에게 화를 내는 그 큰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고, 여기도 물결이 굉장히, 되게 민화에서 물결이 그렇게 저렇게 강하게 표현된 경우가 많지 않은데, 아마 이런 명나라 만력 연간에 아마 이런 판화의 영향을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민화를 보게 되면 역시 이게 이제 조자룡이 유비의 아들인 아두를 꺼내고 있는 장면이고, 장비가 조조군에게 소리를 지르는 모습입니다. 나중에 이제 삼국지는 아까 강담사, 강창사,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과장의 과장을 막 거듭합니다. 사실 말도 안 되죠. 수십만 대군이 장비 목소리 하나로 다 도망갔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나중에 어느 정도까지 과장이 되느냐면, 그 중에 조조의 조카 하나는 여기서 심장이 파열돼서 죽었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장 파열돼서 죽은 조조의 조카입니다. 이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아래는 굉장히 이런 것들은 왜 이런 게 그려졌는지 모를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메꿔져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우키요에는 되게 이제 세 장으로 된 것들이 많은데, 여기 이제 장비가 소리치니까 이제 조조의 군사들이 와르르 도망가는 모습들은 이렇게 그렸고, 이거는 조조 군사 쪽에서 바라본 그림이고, 이것도 역시 우다가와 군이요시인데, 반대로 이거는 이게 이제 장비입니다. 장비 쪽에서 바라보고 소리 지르니까 놀래가지고 이게 아까 이제 심장이 파열돼서 죽었다는 아마 조조의 조카인 것 같습니다. 조조 군사가 놀래서 도망가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게스도라고 하는 그 화가인데, 역시 18세기 19세기 활동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장비가 소리치고 조조의 군사들이 정말 사색이 돼가지고 이렇게 놀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다들 보시는 대로 굉장히 화면을 꽉 채우고 굉장히 현란한 색감에 굉장히 타이트한 그런 그 모습을 보이는 그런 동질성 또는 공통점을 보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아무래도 아까 이제 그로테스크한 미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표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삼국지를 읽어보신 분들은 다 그 내용을 아실 겁니다. 그 유비가 그 조조군에게 쫓겨가지고 막 여포군인지 조조군인지 여포군일 겁니다. 쫓겨갖고 그 산속에 들어갔는데 그 나무꾼이 유씨였어요. 유안입니다. 유안이 주군님 오셨습니까? 했는데 그 유비가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산속에서 그 저녁 때 보니까 웬 고기국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웬 거냐 그랬더니 이리고기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유비가 아주 맛있게 잘 먹죠. 나중에 이제 고우영 만화 보면 이제 식인종 유비라고 맨날 놀리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웬 고기냐 그랬더니 이리고기입니다 그랬더니 잘 먹었네 했는데, 아침에 보니까 부인이 안 나와서 웬일인가 했더니 부엌에 부인이 죽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비를 위해서 부인을 잡고 있는 유안의 모습입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아마 금슬 좋은 분들이 보면 더더욱 막 혀를 끌끌 차시고 막 그러시던데, 그 이 대목이 일본에서도 납득이 안 가서인지 이런 내용을 썼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제일 유명한 삼국지가 이제 요시카와 에이지 삼국지입니다. 우리 요즘 뭐 이문열, 장정일, 황석영 삼국지 이전에 삼국지들이 거의 대부분 우리도 요시카와 에이지 판본을 그대로 베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거기 보면은 요시카와 에이지도 이 대목에 대해서 납득을 할 수가 없어서 그 일본의 유명한 선승인데, 그분께 손님이 오니까 너무 추워가지고 도저히 그 손님을 맞을 수가 없어서 자기가 그렇게 아끼던 분재를 태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님을 맞았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 내용을 앞쪽에 삽입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귀중한 손님이 왔을 때는 자기가 생명처럼 아끼는 분재, 그것도 했듯이,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도 납득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면을 그린 거는 저도 한중일 어디서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일본에서만 이 그림이 나와 있어서 굉장히 저도 놀라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꼭 일본이 굉장히 좀 그로테스크하고 좀 엽기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오해를 하실지 몰라서 이걸 좀 굳이 넣어봤습니다. 적벽대전 바로 전날 조조는 뛰어난 시인이기도 합니다. 조비, 그 아들 조비 다 아주 시인으로 유명합니다. 장강에 배를 띄우고 시를 짓습니다. 여기 남병산이라 그래가지고 바로 이 산이 또 제갈량이 거기서 동남풍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한 그 산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산이 달이 둥실 떠오르는 걸 보고서 시를 짓습니다. 그 유명한 이제 단가행이라는 시를 짓는데, 거기 좀 누가 불길하다 그러니까 돌아서서 이 창으로 찍어가지고 그 신하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삼국지에서는 조조는 아무리 뛰어난 일을 해도 그 나쁜 놈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그를 몰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서정적인 모습이었다가 자기에게 조금이나마 조금 귀에 거슬린 얘기했다고 돌아서서 그 창으로 찍어서 죽여버리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단면을 이렇게 반대로 보여주는 내용인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우리가 등 뒤에다가 주목을 한 그림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대단히 화사하고 뭐라 그럴까요?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그런 아주 서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이제 아마 그 관우로 생각이 됩니다. 이게 수염이 이렇게 나고. 근데 보시게 되면 여기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잘 보세요. 이게 순사의 모습입니다. 곧 이거는 위나라는 조조 군사고, 조조는 적이고, 이건 일본 순사 같은 존재. 그리고 이건 촉의 대표는 관우고, 이건 아군이고, 이건 우린 조선을 감정이입해서 보는 겁니다. 바로 아주 적나라한 증거가 바로 여기서 보이는 거죠. 우리도 저도 어릴 적에 할머니한테 조금 꾀를 부리다 보면 이 조조 같은 놈, 이 나쁜 녀석, 그렇게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류의 표현이 아닐까. 그럼 이거는 당연히 이제 20세기 일제강점기 이후의 작품이 되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삼국지는 이렇게 병풍으로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 대개의 내용이 삼고초려, 장판교 장비, 적벽대전, 화용도, 칠종칠금 등 이런
주요 장면들이 언제나 꼭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무예의 신의 관우를 모신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써 있는 것만 해도 약 15곳입니다. 서울만 해도 7곳이 되고, 근데 이렇게 안 써진 곳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전국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게 우리나라 그림 중에서 굉장히 큰 겁니다. 세로가 230이 되고, 가로가 약 한 139에서 175 되는 그런 지금 동묘, 그러니까 서울에 가면 이제 동묘라 그래가지고 지금 신설동 쪽에 있습니다. 동대문 바로 앞에 있는데, 거기 우리나라 선조대왕도 가서 의식을 참여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거기 보면 삼국지 그림이 9개가 지금 남아있는데, 지금 독일의 그 베버라는 그 신부, 또 에카르트, 우리 조선미술사, 한국미술사를 쓴 신부의 그 책을 보면 이 2개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옛날에는 아마 한 11개쯤의 그 삼국지 그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재미있는 거는 제갈공명이랑 연결된 게 7개입니다. 그러니까 관우사당인데 제갈공명이 더 많은 거, 이것도 논리적으로 조금 나중에 좀 더 설득이 설명이 좀 필요한 대목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이제 유명한 그 남원의 그 관성묘, 역시 관우사당에 있는데, 여기 제갈량 유비 관우 장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서울 장충동, 그 동국대학교 앞에 그 엠베서더 호텔이 옆에 있는데, 그 앞 주유소 바로 옆입니다. 거기도 관성묘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관우와 관우의 부인이 있어요. 저는 그 관우 부인을 많이 봐서, 이거는 이제 만봉 스님이 최근까지에도 그린 그 관우와 관우 부인의 모습을 해서 그 일본에서 발표할 때도 보여줬던 일본 사람들 깜짝 놀랍니다. 왜냐면은 일본에는 없고 중국 사람들도 관우 부인이 나온 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2가지 그 입장인데, 하나는 그 삼국지 평화라 그래가지고 삼국지의 옛 원형을 갖고 있는, 거기 보면 그 관우 부인 얘기가 쩌넉하게 나올 때가 있어요. 아마 그 영향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결혼 안 했다고 하나 결혼 못 했다고 하는, 독신을 우리는 굉장히 이상한 걸로 막 보는 아마 그런 경향이 많기 때문에 아마 억지로 부인을 그려 넣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둘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굳이 이제 만화까지 갖고 와봤습니다. 그 한중일 보면서 왜 굳이 만화까지 갖고 왔느냐면은 다름이 아니라 전통시대고 전근대 시대의 그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의 그림의 패턴이나 그런 어떤 경향이 곧 현대의 화가들의 만화에도 그대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 근대와 현대를 같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일본에 있어서 제일 유명한 사람, 그 삼국지 만화가 요코야마 미스테루입니다. 여러분 아마 바벨 2세 그런 거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고우영 화백이고, 중국에는 진유동이라고 좀 젊은 친구인데, 이 3사람입니다. 이렇게 3명인데, 역시 일본 요코야마 미스테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장미가 넘쳐요. 전반적으로. 그리고 꽉 정제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우키요에랑 비슷한 느낌이고, 고우영 화백 같은 경우는 해학이고 풍자, 그리고 굉장히 유머 재치가 넘치는 모습. 중국의 진유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철저하게 고증을 하고, 또 장쾌하면서도 섬세하고, 굉장히 또 아까 봤던 경극 같은 그런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자, 이게 삼국지의 시작은 우리가 저 어릴 적에 봤던 삼국지에도 시작이 황건적의 난이 나오고, 유비가 차를 갖고 와서 어머니에게 드리니 많이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다 요시카와 에이지 판본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에 유비가 앉아서 이런 모습, 배가 중국에 황하에서 배가 오는 것을 보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건데, 요시카와 에이지는 절대 똑같은 판을 안 썼다고 합니다. 똑같은 거라도 처음부터 다시 다 그리고, 우리 같으면 요거 복사해서 넣고 그러겠는데, 그러지 않았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렸고, 요코야마 미스테루의
그림만을 40년간 출판한 그 편집자가 그 학술대회에서 나온 거 발표 얘기를 들어보니까 매주 그림을 받아가는데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었답니다. 40년간. 그러니까 전형적인 일본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철저함 같은 경우. 근데 굉장히 조금 뭐라 그럴까, 조금 세계관이 좀 어둡습니다. 조금 어둡고 비장하고 뭐 좀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이 막 어두운 하늘, 그리고 아주 뭐랄까 좀 아주 침침하고 하여튼 뭔가 좀 다운된 느낌을 주고, 그리고 이게 이제 여포의 죽은 모습인데 자기 목이 잘려가지고 이렇게 자기를 보고 있는 모습이고, 전위라 그래가지고 조조의 그 경호실장 비슷한 역할을 했는데 그 나중에 그 반란군에 맞아가지고 화살을, 우리 흔히 소설 보면 뭐 고슴도치처럼 화살을 맞아서 죽었다고 하는데 정말 고슴도치처럼 맞고 이런 모습을 그린 아주 이것도 참 그로테스크한 점이 있습니다. 아까 봤던 우키요에처럼.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고우영 화백 같은 경우 굉장히 유머러스한 점이 많아요. 자기 유비를 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랑 비슷하게 생겼다고 이렇게 슬쩍 자기도 끼워주고, 또 관우는 또 자기랑 이름이 같다고, 이름이 같은 우, 그 여포, 그리고 뭐 장비, 초선 뭐 이런 아주 굉장히, 그리고 조조는 또 이제 사나이 조조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또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초선과 그 여포와 동탁의 그런 삼각관계가 나오죠. 삼국지 앞쪽에 보면은. 근데 이제 초선은 미녀 초선이고 그 동탁은 네로 황제 같아 그러고 뭐, 그런데 보면 요 대목, 이게 예술과 외설을 아주 살짝 경계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탁이 자기가 건드렸다는 내용인데, 요게 일간 스포츠 나갈 땐 요게 화이트로 지워졌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복각판으로 새로 딴지일보에서 나온 거에 이렇게 다시 나온 겁니다. 이런 아주 유머러스 하면서도 에로틱한 표현을 쓰고, 그래서 저도 이거 어릴 적에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만화라는 건 솔직히 이른바 이런 프레임, 그 왁구라고 흔히들 얘기하죠. 그 안에만 존재하는 줄 알았었는데 이게 밖에서부터 나와갖고 또 이 청룡도가 밖으로 또 나와 있죠. 그러면서 한 장면만이 아니라 관우의 모습도 클로즈업 되고, 그 당시에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르겠습니다. 방송국에 PD가 들어가기 때문에 신입 PD한테, 신입 PD가 요즘처럼 학원 다닐 수도 없었을 때니까 어떻게 앵글을 잡아야 되느냐고 그런 거 모를 때면은 그 만화책 한 권 던져주면서 이대로 하면 돼 라고 하던 게 고우영 만화였다고 합니다. 보면 굉장히 여러 각도와 그 클로즈업이라든가 배치라든가 정말 무슨 교과서 보는 느낌입니다. 근데 이 진유동 같은 경우는 고증이 대단합니다. 그 진유동이 갖고 있는 회사가 800명인가 그렇답니다. 만화만 그리는. 그리고 스텝이 800명이고 화가만 300명이 넘어가는데 그 중에 고증만 하는 또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물의 고증, 또 여러 복색 그런 걸 다 이렇게 따지고, 또 만화를 그려도 굉장히 하나 장면을 나누고 굉장히 다이내믹하게 그리는데, 아직까지 중국에서 그렇게 대만은 조금 다릅니다만 중국에서 전통을 재해석하고 그렇게 한 것보다는 그대로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못 갔다고 어떤 혹평하는 그 평론가도 있었습니다만, 하여간 굉장히 철저한 고증과 옛 것을 그대로 또 따라하는 스토리텔링에 대해서는 정말 중국이 대단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거 적벽대전의 모습입니다. 조조가 있고 이렇게 환하게 이렇게 불이 나는 모습. 역시 고증 같은 것이 잘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상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 학생들은 삼국지 만화도 잘 안 보고요. 제일 유명한 게 이겁니다. 창천항로 봤냐 그러면 아마 그 아드님, 따님 아마 조카들 다 봤다 그럴 겁니다. 이게 이학인이라고 제일동포인데 이분이 쓴 건데 굉장히 세계관이 어둡습니다. 조조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좀 너무 어둡고 무겁고 좀 그로테스크한 걸 넘어서 좀 징그럽고 막 그런데 이게 그렇게 인기입니다. 이걸 애니메이션으로 나온 게 이런 모습이에요. 굉장히 이렇게 세계관이 이렇게 밝아 보이진 않아가지고 도저히 저도 오래 보기가 힘듭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제 여고생으로 만든 또 일본의 또 애니메이션 일기당천이 있고,
또 그런가 하면 또 잘 아시는 또 적벽되는 영화도 나왔고. 그리고 요즘도 삼국지 게임은 정말 공전의 베스트셀러 작품, 그를 계속 기록을 깰 정도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히트치고 있습니다. 그 캐릭터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두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제가 삼국지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삼국지라는 하나의 텍스트를 가지고 한중일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미지화 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이 작업을 했었고, 책을 제가 냈던 건데, 하다 보니까 좀 욕심이 났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어떨까 해가지고 서양 책들도 제가 힘닿는 데까지는 봤는데, 그렇다면은 동양을 인식한 서양 사람들의 이미지화 또는 인식 방법 어떤 그런 것도 살펴보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되게 보면 중국의 것을 그대로 그렇게 넣었다는 것 정도밖에 못 찾았습니다. 다만 이게 베트남의 삼국지 그림입니다. 1940년에서 50년대에 그렸는데 크기가 이제 110cm.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병풍같이 그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국 이제 끝날 때가 됐다고 빨리 끝나라고 저절로 마이크 안 된 것 같습니다. 이거 베트남 그림인데요. 지금 제가 모은 삼국지 중에 이제 만주에서 나온 만주어로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 화보로 제대로 된 걸 찾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좀 더 찾게 된다면 지금까지 한중일 비교를 넘어서 아마 저쪽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태국이나 버마 그쪽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삼국지라는 하나의 텍스트를 아시아 사람들이 또 나가서 세계 사람들이 어떠한 식으로 인식을 했는가를 이미지로서 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